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니만세 역사공작단, 다시 또 시초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계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제시대 공부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고구려사 전공하는 식민사학자 소울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식민사학자, 예, 좋아요. 아주 도발적인. 저희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도발적으로 하는지는 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덕일이 형님 헌정방송으로 만들어지었기 때문에 요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신 게스트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분 전공자다. 제2 부전공으로 이덕일 학을 이덕일사. 그렇죠. 이덕일사 전공하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덕일이 형이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염탐해 오셨어요. 그래서 영탁이라뇨. SNS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거 뭐 궁금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자꾸 올리실 때도 있고 이덕일에 대해서 뭐 그런 하여튼 전력 있으신 분입니다. 스토커, 완전 스토커가 아닙니다. 연구 분석하고 있다고. 그렇죠. 연구. 네. 근데 그분이 또 연구 분석의 어떤 소재로까지 할 수 있겠죠. 정신학적으로 분석해서. 정신 분석학죠. 네. 뭐 잠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근황 토크 좀 털어주시죠. 우리 또 범인 선생님이 하나 준비해 오신 게 있다니까. 제가 네. 저 금요일에 네. 평창에 다녀왔는데 예. 올림픽이 아니고요. 만월 때. 예, 만월 때 특별전시전을 근데 가서 그렇죠. 되게 네. 좋게 보고 왔는데요. 네. 근데 갔더니 신기한 거는 그 유물들을 다 3D 프린터로 재현해놨더라고요. 그래요? 만져볼 3D 수 있어요. 프린터로? 네, 만들고 있어요. 막 그런 거 있고 그리고 그 약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약간 그런 겁니까? 그럼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거 해야겠다 생각도. 네. 그 퀄리티는 어떤가요? 모양은 진짜 똑같아요. 오. 근데 들어보면 가벼운 플라스틱인데 네, 어쨌든 똑같이 재현이 돼 있고 레플리카도 원래 잘 못 만지게 하는데 그 공장식 찍어내기 해서 그런지 만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인상적인 유물이 있었다면? 용두가 뭐죠? 용머리 그거랑 그리고 활자가 하나 나왔대요. 금속 활자가. 어디서? 만월대에서. 북한은 그게 제일 오래된 거라 주장한다는데 예. 남측은 좀 이제 논란이 있어요. 좀 논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민사학자들이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 남북이 같이 개성에서 10년 동안 발굴을 했는데 10년. 네. 아니 남북역사협의회에서 남북역사협의회 주도했고 네, 개성에서 발굴을 하고 여기 또 개성 갔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보고 싶지만 거기 갈 때 방문증을 줘요. 여기 네. 북한 지역이라고. 오. 그 방문증을 주는데 여기서 북한 지역이다. 유물 자체들도 이제 북한 쪽 유물이니까 그런 식으로 콘티를 짰더라고요. 음흠. 그렇고 약간 통일의 당위성을 좀 많이 느끼고 올 수 있는. 왜냐면 민족주의적이에요. 이덕일 소장이 그럴 수 있죠. 네, 남북역사협의회 특성상.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덕일 형님이. 예, 식민사관자들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이다. 그런데 보고 왔어요. 언제까지 하나요, 전시를? 3월 18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예, 뭐 월정사 들렸다 갔었는데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고. 방송 나올 때쯤에는 굉장히 촉박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요거는 또 편집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혹시 평창에 백년생 계시던가요? 백령 선생님 지금 근황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또 팟빵에 댓글로 댓글이 달렸어요. 올라왔어요. 백령 백령 왜 안 선생님 안 나오시냐고. 나오시냐고. 뭐 SNS에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 방송에 출연 대기 중이십니다. 그래서 곧 나오시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방송도 바쁘셨나 보네요. 일이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요즘 많이 바빠요. 사실 저도 바쁜데 요즘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학기 시작돼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 이렇게 소개하고 싶네요. 하고 싶지 않은 방송, 화가 나는 방송, 짜증나는 방송, 일요일에 녹음해서 덧박치는 그런 방송. 뭐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방송 주제는 이덕일입니다. 잠깐 이제 떡국열차 방송에 왜 이덕일 씨가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3.1절이 생각나서 이덕일을 불렀다. 떡국열차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떡국열차는 팟캐스트 역사에 관련된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역사 방송입니다. 역사 팟캐스트. 여기에서 이제 3.1절에 생각나서 이덕일 씨를 불렀다는데 왜 생각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좀 뭐 농담인 것 같고
아니 뭐 농담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제 이덕일 씨가 우리 아는 식민사관이라는 책의 개정판을 낸 기념으로 떡국열차 이제 초대를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당연히 내용일 겁니다. 안에 내용 무려 놀랍게도 5편의 방송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놀랍고도 경악스러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요 댓글창에도 떡국열차 댓글창에도 충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 좀 네, 있었고 좀 있었어요. 네. 실망이다. 네, 이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방송을 소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저희 방송 댓글에도 몰려오셨죠. 네, 많이. 몰려오셨어요. 근데 댓글은 많이 달렸는데 총 3분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예. 뭐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3분이 어쨌든 그런 일을 남기셨는데 어쨌든 그런 방송을 이제 했습니다. 세 분인데 화력이 대단했죠. 화려가 어마어마했어요. 도배를 했죠, 도배를. 도배를 굉장히 하셨어요. 옛날에 그 귀신투님이 생각나는. 댓글 많이 달면 순위 올라가고 좋아요. 좋죠. 그럼요. 예. 처음에는 이제 제목과 방송 시간만 제가 보고 이게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4시간 가까이 할 수가 있구나. 제가 이덕이를 과소평가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역시나 거의 같은 말을 4시간 가까이 뽑아내는 사실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동안 같은 얘기를 했는데 4시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럼요. 예,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저희들 다 들었는데 이덕일 씨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거야. 앞에서 한 얘기 다음 편에서 또 하고 그 다음 편에서 또 하고 얘기를 하나씩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치고 음. 편집까지 담당하셨던 진행자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네, 그건 순수하게 네. 인정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이 말을 듣고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부터 정말 대단하고 네, 이거는 정말 저는 망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저희는 대응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정리를 좀 하자. 네. 차원이죠. 이런 망상에 하나하나 대응해야 될 가치를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일요일이라서 더 짜증이 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의 존재 가치와 이유는 역사 대중화라는 화두 속에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좀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왜 저희가 이 아깝고 귀중한 시간에 이덕일에 대응하는 이런 방송을 만들어야 되느냐? 굉장히 저는 한탐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끝이다 우리. 웬만하면. 예, 웬만하면 네, 청취자들도 그걸 바랄 겁니다. 아마. 예. 또 망상을 짓거린다면 대응을 해야겠지만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망상은 아마 계속 하겠죠. 네. 근데 아마 웬만하면은 새로운 얘기 나올 거는 없을 거예요. 네. 이덕일 지금도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방송들에서도 간간히 다룬 적이 있어요. 쪼개서 다뤘죠. 예, 쪼개서. 근데 그게 우리 방송들도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루다 보니까 이번에 이 떡국열차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뭐 그랬을 때 자, 이 방송 보면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나를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기회에 이 특집 방송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이덕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방송이나 일단 듣고 해결하라. 좋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방송입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각서를 하고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조금 말을 아끼면서 왜냐하면 이제 고대사를 타겟팅을 하셨어요. 고대사의 거의 대부분이 식민사학자다 이렇게 타겟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고대사 선생님들이 주로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방송을 또 저희 훌륭한 소피 선생님께서 분노의 타이핑으로 분노의 타이핑으로 전부 정리를 하셨어요. 네. 모두 다 이거를 거의 속기록 쓰듯이 정리를 또 하셔서 이제 저는 이거 분노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녹취로 이렇게 자판으로 치는 거 해봤거든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게 못 들으면 다시 돌아가서 들어야 되고 그게 정말 정신을 갉아먹는 그게 일이거든요. 제일 힘들죠. 예, 녹취록 푸는 거 진짜 힘든 일인데 근데 그 자체만 힘든 게 아니라 네. 그 목소리랑 그 주장 내용이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머리가 썩는 듯한 아이, 그런 듣는 것도 내용이라서 힘든데.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 네. 들었어요. 소피 선생님도 이게 굉장히 대단하시. 이거 소피 선생님 분노인데. 우리 또 기랑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면은 개빡침. 왜냐면 이걸 또 다 정리를 또 새롭게. 또 하셨어요. 왜냐? 이 덕일이 형의 그 말들은 이 뭔가 두서가 없고 정리가 안 됩니다. 유발하죠. 네. 그래서 요거를 토픽별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 또 기랑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둘 다 빡치고 화나고 어떤 원동력이 이런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방송은 우리 기랑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신 토픽별로, 그러니까 이덕일 씨가 두서없이 나열해 놨었던 것들을 총 9가지 맞나요? 네. 9가지의 토픽으로 주제를 좀 모아서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두 번째는 여기 또 덕일이 형님이 또 굉장히 또 치사한 방법으로 근거 없는 짜잘하게. 짜잘한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또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저희가 다 답변을 해드리는 요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하나 이제 터오시면서 준비해오신 또 소회를 좀 소회를 말씀하셔야죠. 또 네.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쎄요, 방송을 들으셨던 분도 있고 안 들으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캐릭터가 좀 붕붕 날르는 캐릭터라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최대한 오늘 감정을 자제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잠잠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방금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덕일 방송에 대한 저 나름의 소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만인만세 공식 입장이 아니고 이제 제 견해임을 밝힙니다. 네. 네, 키케로의 유명한 말이 있죠. 논리가 안 되면 인신을 공격하라. 네, 저희는 인신 공격을 당했죠. 이 한마디가 네. 떡국열차 5회분을 브리핑한 것이라고 해두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송을 기획을 했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고 싶은데요. 청취자 둘로 나뉠 수 있겠죠. 원래 우리 거 들어오셨던 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떡국열차에서 들어보고 그 댓글창에서 화력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어디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라는 이제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일일 청취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15,000명이 들었어요. 좋았어요. 하루에.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떡국열차 측에서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댓글창도 보고 방송도 듣고 이걸 또 정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댓글 올리는 분들 중에 진짜 정말로 이덕일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뭐가 판단하겠다. 사실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덕일의 진술에 대항해서 이제 또 논리를 전개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키케로 얘기처럼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무엇이 진실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그런 경우 있어요.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상대가 옳은 말을 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오늘은 한번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인드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력만 가지고도 들어보셔도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주장이 옳으니까 이걸 믿고 막 그러라고 강권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건 학문의 태도가 아니죠. 다만 저희는 청취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토론회,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토론회 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토론을 얼마나 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댓글 달으셨다고 생각해요. 저희 토론 엄청 했고요. 70년대부터 시작했고 2015년에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관련 사료 다 제시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토론하는 것과 진짜 보고 싶어서 답답하셨던 분들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방송은 기존 청취자분들하고 떡국열차 측에서 들어오러 오신 모든 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소하는 이제 궁금함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간혹 이제 거짓보다 잔혹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 진실에 대한 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몰라서 어떻게 실수한 거는 뭐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아 몰라서 실수했던 네. 부분도 있다. 네. 그것도 있겠죠. 네, 모르니까 예. 이런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근데 음. 그러니까 모르면 알면 되죠. 아 댓글러들이. 네, 모르면 알면 돼요. 근데 제가 혐오하는 건 아 혐오. 모르면서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 아 인간의 게으름. 나태함. 그렇죠. 인간의 학습 능력은 모든 포유류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덕일의 방송에서 쏟아낸 많은 말들은 사실상 절규에 가깝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절규가 많이 가장 절규. 느껴졌고요. 음.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개개인이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건 가치 판단이기 때문인데 가치 판단은 옳고 그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그렇죠.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먼저 팩트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인가 거짓인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명제이고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치 명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를 따지기 전에 먼저 사실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야지 이것은 거짓이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가치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덕일은 이제 사실 명제와 가치 명제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덕일은 시 아니면 형자는 좀 붙여주세요. 네네 이덕일 소장님. 아니 뭐 그냥 네. 이덕이려 해도 돼요. 네. 공인이니까. 아 그래도 시자 붙여줍시다. 네, 이 부분에 유의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분은 인과관계랑 상관관계를 헷갈리고 계십니다. 일부러 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자, 예. 인과관계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죠. 음흠. 그것은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어떠다가 쳐가지고 배가 떨어질 수는 있죠. 그걸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까마귀가 날면 반드시 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논리학의 여러 요소 중에 이런 부분들만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이제 뭐 명쾌하다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실 준비하고 사야다 같은 방송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릴 거예요 이거 듣다가. 네네. 소화가 다 돼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조금 더 몇 마디를 더 하면 저는 이제 아 기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요. 아 아주 괜찮아 좋은 좋아요. 얘기가 좋은 말씀이에요. 네, 다 진짜. 털어내세요. 네. 네. 이덕일 소장의 목소리를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목소리 처음 들었고 사실 글로 사진으로는 네네. 접했는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사람을 판단하려면은 그 목소리나 말뿐 아니라 표정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뭐 손짓, 팔짓 그런 버릇들까지 같이 총체적으로 비언어적인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해야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뭐 목소리만 듣고 판단해서 그것이 완벽히 들어맞진 않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3일에 나눠서 이 5회 분량을 들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분은 좀 결핍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 않았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충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좀 측은지심이 들어서요. 네, 이게 저희도 이제 소피 선생님이 그 들으면서 저희 단체 방에다 조금씩 이제 그렇죠. 반응들을 올리셨는데 초반에는 이 분노와 짜증 이런 것들이 주로 됐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는 정말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번 말에서 슬픔과 연민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착하신 분이구나. 제가 금연 중인데 이거 1회 방송 듣다가 안 됩니다. 위기가 와가지고 아유. 예. 이거 많이 좀 이해할 수 힘들었었던 있어요. 힘들었었던 저도 정말 정신적으로 괴로웠거든요. 네. 자 본격적으로 토픽을 잡은 일단 이야기들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이덕일 그 씨가 우리 안의 식민사학이라는 책에서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다고 집행유예 받았다. 법원에도 카르텔이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기랑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예, 우리 방송에 김용구 교수님이 직접 출연을 해서 네. 예, 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대부분의 얘기들은 다 정리가 됐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방송이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진 방송이니까 이 문제를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덕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 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음흠. 그리고 근데 2심에서 그게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됐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임나일본부서를 누군가 비판했다고 해서 과연 법원이 그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덕일이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가 이덕일은 그걸 법원에 카르텔이 있다라는 식으로 퉁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카르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소한 사람과 고검의 검사가 동북아 재단에서 같이 일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건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검사 이제 고검의 검사가 2009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에 파견 근무를 나가요. 그 시기에 근데 김영구 선생님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였어요. 그러면 마치 꼭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김영구 선생님이 이 검사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는 거기 출근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상근직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파견직 검사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둘이 몰라요. 둘이 관계도 원래 없었어요. 나중에 김영구 선생님이 회고를 하는 걸 보면 이 검사가 이제 기소 의견서를 쓸 때 김영구 선생님이 책을 요약을 하거든요. 근데 요약을 한 걸 보니까 김영구 선생님 생각에는 나보다 더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데 이렇게 요약을 잘했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검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요. 네. 그랬더니 이 검사가 약간 특이한 분이어가지고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준 열사를 그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적 소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정확하게 읽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모르는 사이거든요. 근데 마치 단지 그 똑같은 상황, 어떤 그 같이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재판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루어진 재판인지를 그렇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이 재판이 이루어진 이유는 말이죠. 이덕일이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다고 해서 고소를 받은 게 아니고요. 아니죠.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 그렇죠. 가지고 재판을 받은 그것이 거예요. 기소의 이유입니다. 예. 그게 본질이죠. 1심 판결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결론이고. 예,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사실관계의 문제니까 1심 판결문의 판단 부분을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 2월 5일에 나온 이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에요.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니까 이덕일이죠. 제가 피고인은 이덕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네. 이덕일이 기술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덕일이 설사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제 김영구죠. 김영구 지필서적의 전체적인 내용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서를 배척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덕일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도외시하거나 자신의 출판 의도에 맞게 왜곡한 채 김현구를 친일 식민사학자라고 규정지어 이를 접하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오인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무엇 때문에 기소를 했고 무엇 때문에 유죄를 받았는지 명쾌하게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1심 판결은 굉장히 명쾌해요. 이덕일이 많은 거짓말을 동원해서 김현구를 모욕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했다는 것들을 사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2심에서는 그게 뒤집히죠. 그래서 제가 2심 판결문도 한번 읽어봤어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 2심 판결문을 간단히 좀 읽어드릴게요. 예. 따라서 위 글을 읽은 독자로서는 1항에 기재된 일부 문장이나 표현에 근거하여 김현구가 스에마스의 임나일본부설과 일본서기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이걸 굉장히 되풀이해서 읽어봤는데 결국 이런 거예요. 이덕일이 김현구의 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제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독자들은 이덕일의 글만 읽고 김현구가 친일사학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현구 선생님이 그 임날본부설은 허구인가라고 쓴 책에서 그게 그 세마스의 임날본부설을 추정했다라고 법원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덕일 씨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덕일이 아무리 헛소리를 했어도 어쨌든 독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덕일이 한 얘기를 독자들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거라서요. 뭐 이 판결의
뭐 어차피 판결은 내려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확실하게 이제 짚을 것은 이덕일이 재판을 받은 것은 임나일본부서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영구 교수를 왜곡 김영구 교수의 주장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주장을 펼친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고 그걸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법리상 유죄까지는 아니다. 누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는 자유는 권리는 있다. 헌법적으로 네. 보장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우리는 이해된다는 거죠. 결코 그게 무슨 지금 사학자들이 뭐 식민사학자라는 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또 이덕일 씨가 반대로 말해서 뭐 민주투사라든가 민족주의의 화신이라든가 이런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결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전달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 자기가 사학자들한테 이겼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광고를 하고. 비전공자로서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 재판은 허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갈리는 거죠. 이덕일 씨의 허위 사실. 네, 이덕일의 허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임나일본부 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김영구 저는 똑같이 C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김영구 씨의 책에 나온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주장이 있는데 이덕일은 이 두 개가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김영구 씨의 주장이 임나일본부 설이다라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밝히는 예. 재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안에는 어떠한 역사적인 해석이나 어떠한 역사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재판이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짓을 말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 거짓이 죄냐 아니냐 요거에 대한 재판이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토픽 1 네. 김용구 씨와 이덕일 씨의 재판 문제는 예.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토픽 2 빠밤 해줘야 되는데 빠밤. 빠밤 일본이 한국사의 시공간을 축소했다. 대륙사와 해양사를 자르고 반도사로 축소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사비 역사학자들이 그토록 집착해 마지 않는 네.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저는 만주벌판 광활한 만주벌판이야 거기를 저희가 어떻게 고려시대까지도 이제 장악했다.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또 식민사학자 나부랭이들께서 축소시켜서 반도사관으로 축소시켰다. 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역사학계를 다 식민사학자로 보면서 아 잠깐만요. 요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대사의 대부분 식민사학자다. 고대사는 거의 대부분이지만 빠져나가시- 저와 범인 선생님은 식민사학자로 이제 야.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런가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다른 분야도 다 아마 식민사학자로 선가르기 하십니까? 했을걸요. 독립운동 얘기하는 거 보면 현대사도 그렇죠. 다 그냥 밀린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역사학계가 다 식민사학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게요. 지금 역사학계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서강대학교의 이기백 교수라고 네. 있어요. 이분이 1987년에 창간한 한국사 시민강자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지만 네. 이 잡지는 이제 역사학자들과 대중들과의 이제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면서 만든 좀 굉장히 편하게 쓰려고 한 그런 잡지예요. 근데 여기에 창간호의 주제가 뭐냐면 특집 주제가 식민주의 사관 비판이에요. 상간호가. 예, 창간호가 식민주의 사관 비판이 주제이고요. 거기에 실린 논문이 제목이 이래요. 이기백이 반도적 성격론 비판, 강진철 정체성 이론 비판, 이태진 당파성론 비판, 아하. 하타다 다카시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사 연구의 전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걸로 이 잡지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어요.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 축적되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덕일 씨는 자기 혼자서 퉁 다 식민사학이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를 그냥 한번 가볍게 이거 짚고 아니 넘어가면 그 뭐 당장 리스포유나 이런 데다가 식민사관, 식민사학이라고만 쳐보세요. 관련된 논문들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조동월 선생님 사학사 정리된 책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것만 유명합니다. 읽어봐도 시작 정인부부터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는 대단하시네. 물론 사학사 뭐 정리 이덕일이 잘돼 있다. 생각하는 식민사학하고 연구자들이 전문적으로 식민사학이라고 분석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식민사관이라든가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제국주의 일본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제국주의로 주변에 뻗쳐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그 영토 확장이라든가 식민지
이런 그 식민지 지배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반도라든가 자기 지배 지역의 역사를 뭐 한반도 같은 경우는 타율성론 혹은 이제 정체성론이라고 그 정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일본 그 학자들의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면은 이덕일 씨의 식민사학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관련 주장들을 지금 그 받아서 하고 있다. 그럼 식민사학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또 네. 그 이덕희 씨의 주요 그 어떤 연결을 인적 네트워크로서 설명하시는 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병도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이병도가 저희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계보를 정말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고종 때 태어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영구사 정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때, 저 같은 경우는 현대사니까 기초적인 것들을 배울 때 딱 한 두어 번 봤어요. 이병도 선생님 논문을. 어떤 그런 것들로 인적 네트워크에 연결을 한다라는 이런 악질적인. 그리고 이 이덕일 씨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존의 역사학계가 아주 강고한 카르텔이 있고 이 새로 이제 연구를 하는 애들이 젊은 연구자들이 이 선배들의 얘기를 뭐 좀 바꾸려고 한다든지 예컨대 이덕일 씨 표현했다면 이병도의 서를 바꾸려고 하면은 뭐 논문을 통과를 못 시켜준 안 시켜준다느니 이런 식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병도의 설을 그대로 쓰면 통과가 안 되죠. 그렇죠. 너 공부한 예. 거야? 하면서 욕 먹으면서 통과가 안 되죠. 이병도의 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넌 공부 안 하고 왜 이걸 베끼고 있니? 한 소리를 듣죠. 근데 좀 기본적으로 덕일이 형이 좀 연구사 정리하는 방법부터 저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요런 좀 아니, 모든 연구사의 시작이 저 일제시대 아니에요. 네. 이제 일제시대부터 시작한 뭐 주장들, 뭐 스에마스의 임날분부 모설이라든가 뭐 그 누구죠? 관야정, 네. 세키노 다시. 다시 이 사람들이 뭐 낙랑군 연구를 했던 어떤 주장들. 자, 이 주장들이 있고 나중에 그 주장들이 뭐 나중에 그 쭉 이어지고 있다. 이병도를 거쳐가지고 네. 지금 사학계. 그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식민사학이고 식민사학의 계보예요. 정말 단순한 논리인 거죠. 역사 연구는 그 선학들이 한 공부들 베껴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논문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 선학들이 한 것들을 다 비판하고 깨 부숴야지만 그렇죠. 새로운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구자들도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이덕일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저런 책? 저런 책이 토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 해봐. 아, 예. 여기에 이제 인민재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역사학자들 모아놓고 이병도 개새끼 해봐 니네. 못하지 이 새끼들아. 니네 다 이 새끼야 이병도한테 다 감화돼갖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참 쓸데없는 얘기 아무튼. 네. 예. 참 나쁜 사람이네요. 예.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토픽입니다. 토픽 3! 나단. 역사학자들이 분야별로 칸막이를 쳐놨다. 예, 예.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거는 예, 소피 선생님이 좀 네. 얘기해 주시죠. 제가 들었을 때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조선 전공자에게 신라 시대를 물어보면 그럼 제 시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연구자들의 겸손의 표현인데 말하자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싶었는데 식민사관 때문이라는 거죠. 식민지에서 학자들 간의 그 교류의 그 가능성을 차단을 하고 그리고 학문, 그러니까 역사학이라는 것은 한 가지 관점으로 일이관지 해가지고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으로 쫙 한 번에 쫙 조망할 수 있는 학문인데 전 세계 역사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사실인지는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로 일이관지해서 보게 되면 그 식민사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잘라서 시대를 잘라서 칸막이를 쳐놓고 자기네 것만 하게끔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덕일이 형님의 네,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네. 기랑 선생님 좀 한마디 또 거들어 주시죠. 이게 진짜 이 근대 학문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역사학자들한테 그러니까 학자들한테 뭐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그 분야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해요. 예,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방송도 우리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시대나 혹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조심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내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한 연구서 한번 쫙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어떤 관점 하나 잡아야지 그런 그게 내가 이제 한마디 아는 할 수 거죠. 있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
조금 병적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조금. 사람들의 그게 네. 그게 결벽증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의 대중화를 결벽증인데 위해서는- 그거 네. 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음.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방송에선 사실 되게 여러 주제 다르잖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조심조심히 자신이 이제 설정해 놓은 학문의 영역 바깥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한테 조언도 구하고 이래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건데, 이덕일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 시대에 다 글을 쓰잖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찌질해가지고 편집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 떡국열차 방송에서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고생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차리석 선생을 네네. 예를 네네. 듭니다. 이 차리석 선생의 이제 차리석 선생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남으신 음흠. 그 차리석 선생님의 부인이 아들을 키우면서 이 김구 선생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겁이 나서 이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란 걸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음흠. 해서 차리석 선생님의 아들의 성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차리석의 차가 술의 차자잖아요. 네. 그 술의 차자에서 위에 한 획, 아래 한 획을 빼가지고 신씨로 바꿉니다. 신씨. 진짜요. 네. 그런데 이덕일 씨가 이걸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성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 그러니까 차리석 선생님의 부인은 홍 씨예요. 자기 전공도 이렇게 잘 모르실 때가 아, 있어요. 자기 모르면서 그럼요. 아하.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지식이라는 것의 두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심지어 자기 전공조차도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아, 내 전공이 아니라서 내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한 번씩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발언을 이덕일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되게 창조적이에요. 제가 네. 그게 무서워서 사회밖에 안 보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연구자 집단이 대중화하는데 벽으로 작용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주고 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 SNS에 굉장히 많이 돌던 이야기인데 개구리가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니까 개구리를 알게 됐다. 그렇죠. 석사학위를 받았더니 개구리 앞다리를 연구하게 됐다. 개구리 앞다리만 알게 돼요. 박사를 나 전공했더니 박사를 전공했더니 그 개구리. 발톱 개구리 발톱만 연구하게 되더라. 나는 지금 개구리 발톱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근대 학문입니다. 근대 학문의 특징이고. 그래서 개구리 뒷다리의 발톱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개구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두근거리죠. 두근거리죠. 어. 나는 발톱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거 발톱 사실은 그 발톱을 통해서 개구리와 개구리를 통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병적으로 그거를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톱 부분에 있어서 엄청 깊이 파고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요 정도 내성 깊이로 발톱이요. 파고들지 않으면은 내성 발톱 요거 야. 개그 쳐주는데. 드립 대단한데요. 네네네. 예. 이 앞에 그 발톱 정도로 다른 것들도 알지 못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주저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맥락이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하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 이제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걸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통섭이라는 말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에만 천착하다 보면은 넓게 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면 다른 분야,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나라의 역사 같은 것들도 두루두루 같이 알면서 넓게 파는 것이 좋다라는 공감대 정도는 당연히 학자들도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덕일 씨는 전문 연구자 영역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왜곡해버린 거예요. 음흠. 사실 그 뭐 연구자들 어느 박사 어느 전공을 했든 간에 가서 다 한국사 교양 강좌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럼요. 한국사 교양 강의하고 다 강의를 해요. 넓은 시기 뭐. 그럼 저 같은 항상 경우도 강의 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강의를 했었고 음흠. 그게 다 일반적이에요. 음. 예,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런 맥락들을 지금 전혀 다 이해하지 무시하는 못하고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발언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덕일이 자기 분야 논문 못 쓰고 있잖아요. 그냥 대중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왜 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근현대사 전공했는데 음흠. 지금 고대사 가지고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한 변명이다. 음.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 삼을 때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하기 위한 그런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이거는 오해를 사실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의 네.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희도 흔히들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다른 학문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제 친구가 공대를 다니고 저 박사예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야 그 지구 평면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쌍욕을 하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나는 에어컨 만드는 그걸 역학 전공이야.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아 뭐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오해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풀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발언 중에서 역사라는 것이 한 가지 관점으로 이리관지해서 응? 통사를 다 보는 것이다라는 말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관점으로 고대사를 재단한다 생각을 하면 그게 들어맞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거의 파쇼 아닙니까? 이런 식의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자기가 대가인 그렇죠. 것처럼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덕일에도 변명을 해주자면 되게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가지게 역사 전체를 해석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예요. 외국에도 막 이런 외국엔 이게 트렌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덕일이가. 근데 외국에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유럽의 무슨 사, 뭐 유럽 민중사, 뭐 유럽 무슨 사, 그래갖고 쭉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라이브 보시면 거의 8순이에요. 일은 넘고 이제 왜냐하면 자기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그래도 나의 관점으로 역사학을 한번 통사를 한번 정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로 그렇죠. 쓰신 책들이 거의 많고요. 아닌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뭐 기자, 전문 기자 출신들이 이제 쭉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썼던 책 이런 것들이지 네. 역사학 연구자들이 통사를 함부로 건드리는 경우는 해외에도 드뭅니다. 네.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자면 이덕일이 했던 그 발언, 뭐 역사학자들 분야별로 칸막이를 쳐놓고 뭐 거기서만 한다 이 얘기는 일단 일본이 만들어낸 일본 무슨 총독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근대 학문의 특징이에요. 예. 정말 서양에서 만들어진 근대 학문의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얘기 저는 어차피 쌈마의 캐릭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으면 정말 그냥 똥 싸듯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헛소리를 네. 반증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참 예. 자괴감 느끼네. 그렇죠. 다음 토픽 4. 네. 마밤. 한사군 여기 깁니다 이제. 네. 한사군의 위치는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건 식민사관이다. 네. 요 파트 조금 길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이덕일이 한번 하는 주요 이제 레퍼토리이기도 그렇죠. 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 단순히 이건 덕일형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 요거는 그 유사 역사 우리는 이렇게 레터를 붙였으니까 사이비 역사학, 예. 유사 역사학자들이 주로 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지분의 한 70%를 그렇죠. 차지하는 네. 얘기죠. 털어봅시다. 한번. 이 한사군의 위치, 낙랑군의 위치 이 문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으흠. 우선 한사군의 위치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게 식민사관이다라는 이런 얘기. 이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식민사관이면은 식민지식에 만들어졌었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한사군 위치를 한반도 북부, 그러니까 평양 일대 낙랑군이 있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이미 그게 통설이었어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학자들 다 식민사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덕일 씨 얘기대로 따르면은 다 식민사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식민지가 아직 되진 않았는데 수백 년, 아니 천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타임머신 타고 다니는 거죠. 예 식민사학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 또 식민사학. 한백기엄 선생, 예,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식민사학자 수렁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덕일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제 하북성에 이제 답사를 갔다. 아유, 이게 동부역사재단에서 옛날에 이거 갔던 그거에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예, 예. 네네. 그래서 거의 역사학자들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한사군이 하북성,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다는 자료는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댔다는 거예요. 예, 문헌 자료를 대고 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자료를 한 개만 대봐라, 빵개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평안도 평양시에 있었다는 자료는 없죠. 그 시대 없던 행정기억이니까. 없던 지명. 아 평양시가 언제 만들어지나요? 평양시는 근대 지명 아닙니까? 아니요, 평양이라는 아니, 예, 그러니까, 예. 시라는 시. 지명은 당연히 근대 지명이죠. 아니, 대동강이 있었다는 뭐 기록도 없어요. 자, 근데 이덕일이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제 귀를 반짝하게 만든 발언이 네. 이 발언이었어요. 이덕일이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이 그 증거 자료가 한 개만 나도 우리가 진. 우리가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연계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 명예훼손 걸립니다. 이거. 아니 왜요? 예. 둘이 달라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자, 그리고 역사학자들 왜 토론을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여러 번 하죠. 뭐 토론을 왜 안 하느냐, 막 도망친다, 뭐 이런 식이 많이 하는데. 아 이분은 정말 토론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좀 찾아봐요.
면대면으로 하는 게 토론이 아닙니다. 근데 면대면으로 한 토론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러 차례 네. 있었고요. 70년대도 있었고. 예, 아까 소피 선생님 말씀대로 국회에서도 했어요. 예, 했어요. 70년대 국회에서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2015년에 그렇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당시 이제 국회 동북아 특위 국회의원들이 하라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당시 이사장이 해라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예 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토론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2015년 11월 16일에 한국 상고사 대토론회 한 9년 및 폐수 위치 비정에 관한 논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일단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참석한 사람이 이덕일 씨가 참석을 했거든요. 덕일이 형. 예. 뭐예요 이거? 본인 토론에 참석했죠. 해놓고. 이거 기억상실증 아닙니까?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흑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덕일,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이덕일과 복기대. 유명한 실물입니다. 복기대 씨. 네, 복기대가 저쪽 진영으로 나왔고 학계에서는 이제 공석구 교수, 한밭대학교에 있는 공석구 교수와 윤용구 선생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잠깐 나왔는데 이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게 식민사관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얘기를 당시 이덕일을 상대했다는 사람이 이제 윤용구 씨인데요. 윤용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우리가 다 아는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한백겸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까지 한 9년에 가다 모든 사료들은 조선 후기 연구자들이 다 모아놨고 네. A설부터 Z설까지 다 그 당시에 출연을 했고 그렇죠. 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은 그래서 낙랑군은 평양 지역에 있었다는 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사실상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문이 그래요. 한무제가 사군을 나누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신이 생각하건대 뭐 사군 중에 진본 한 군은 이거 하나만 지금 국경 바깥에 있고 나머지는 다 뚜렷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다. 낙랑은 지금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이다. 아하. 뭐 현도군은 지금 함경남도 뭐 일천리쯤 지내는 지방이다.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낙랑군이 평안도하고 황해도 쪽에 있었다고 정약용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정복이라고 하는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온 사찬 역사서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네. 동사강목의 안정복. 이 안정복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평양을 낙랑이라고 칭하니 그 유래가 오래다.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낙랑군 평양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일현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의 여러 글에 의하면 낙랑은 곧 평양성이란 말이 옳을 듯하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 보도요. 좀 가라앉히세요. 흥분은 저의 몫입니다. 예. 진정해서 하겠습니다. 네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은 평양조에 옛날 여기 이제 한무제가 여기 정복해갖고 왕검성 있는 곳을 정복한 낙랑군이 있던 곳 이런 식으로 얘기돼 있고요. 이 고려 때 송나라에서 이제 온 사신 중에 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쓴 이제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당나라 이전에는 대개 평양에 있었다. 한무제가 설치했던 낙랑군이다. 당 고종 때에 뭐 도읍을 설치했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 다 보면요, 전근대에 평양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그러는 게 그냥 일반적인 통설이었어요. 다만 조선 후기 가면 이제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 학자들별로 과연 낙랑군이 평양인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나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왔죠. 예를 들면 성호이익이라든지 혹은 이제 박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른 실학자들에 비해서 사실 역사 쪽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잠깐 꺼내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동사강목의 안정복이 바로 이익의 제자거든요. 네. 근데 이익은 이 안정복은 역사 쪽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분석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스승의 말을 부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평양적인 낙랑군이 있었다는 건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틀어서 그냥 통설로서 인정이 돼 왔고 일제 시기 가도 일본 학자들이 조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연구를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자, 그 얘기는 저 뒤에 가서 하시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토론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용구 선생이 뭐라고 윤용구 했는지? 씨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죠. 이런 사료적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것들을 다 된 거죠. 예,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니 덕일이 형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호 이익이든 정약용 선생이든 다 아, 조선시대 발음이 사람. 별로 안 좋으시네. 네, 성호 이익 선생이든 정약용 선생이든 네. 다 조선시대 분들이다. 네네. 한사군 자체는 서기전 1세기에 수립된 거다. 음. 그렇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하. 가장 중요한 거는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됐을 당시에 쓰여진 1차 사료들. 아, 네. 야, 예. 이거. 문헌 사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허. 네, 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토론 시작하고 그러니까 59분경에 네. 예, 이 발언을 합니다. 아, 네. 59분경에 제가 다 체크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쭉 이게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하니까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이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사료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일단 우리가 1차 사료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할 필요는 있겠죠. 네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역사계에서는 이 사료 비판이라는 걸 해요. 음흠. 역사 연구를 하려면 음흠. 그 역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사료라고 부르고 그 사료들을 등급을 매겨요. 이 신뢰도라든지 뭐 이런 거 역사 연구에 필요한 어떤 중요도 같은 걸 매기는데 그 중에 1차 사료는 당대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거나 혹은 목격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적은 그런 자료들을 보통 1차 사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서술을 한 것들을 2차 사료 혹은 이제 그걸 또 다시 한 거 3차 사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사료가 아니죠. 왜냐하면 1차 사료는 이 사초죠. 그 자리에서 사관들이 적은 사초들이고 이 1차 사료를 재가공한 게 조선왕조실록이기 때문에 실록은 2차 사료가 돼요. 그래서 2차 사료라고 해서 꼭 1차 사료보다 꼭 열등한 자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 사료가 뭐 오해나 뭐 기록을 남기는 사람의 선입관이 들어가 있는 걸 2차 사료에서 교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기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1차 사료랑 2차 사료랑 이제 만약에 충돌을 해서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통 1차 사료에 좀 더 가중치를 주는 편이긴 합니다. 요거는 근현대사에서는 좀 다르게 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차 사료는. 요 예, 얘기는 예, 뭐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이덕일은 이제 1차 사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 당대 사료가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네. 이덕일이 계속 1차 사료가 하니까 이제 따옴표 치고 1차 사료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덕일이 이런 발언도 해요. 예. 고려시대, 조선시대, 청나라, 양수경, 총독부가 어쩌고 저쩌고 다 부차적인 거고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에 쓰여진 역사서들은 그 위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하. 이게 1차 자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했는데 하면서 네. 쭉 막 나열을 해요. 네. 뭘 갖고 한서가 왔습니까? 어쩌고 네. 온갖 자료도 가져왔어요. 뭐 한서 지리지며 뭐며 막 들고 왔어요. 엄청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토론 상대자였던 윤용구 씨의 다음 발언으로 한 방에 그냥 깨집니다. 네. 지금 쭉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1차 사료 아니에요. 지금 한서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한서가 아니라 한서에 붙은 주예요. 그렇죠. 주석. 후대 사람이 붙인 주서입니다. 주석입니다. 예, 그 외에도 본인이 1차 사료라고 다 주장을 했던 나열했던 그 모든 자료들 보면 다 그 주석이에요. 이게 이도일 씨 의도는 한서나 후한서에 나온 것들은 한서는 후한때 이제 쓰여지거나 그 이후에 쓰여졌죠. 후한서도 이제 그 이후에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게 그나마 앞의 시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낙랑군이 존속하던 시기에 가까운 시기에 쓰여졌으니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사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고 나온 사료가 그 가장 이른 시기에 한서 원문이나 후한서 원문이면 모르겠는데 그 원문이 아니라 거기에 훨씬 후대 당대 이후에 붙인 그 주석을 가지고 나와서 각 이게 주에 한서 이렇게 적혀 있다. 근데 그래서 라는 나는 내용. 요거는 아마 여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김부식이 썼죠. 네. 김부식이 이제 고려 때 쓴 책인데 나중에 지금 삼국사기를 다시 이제 해석을 하고 주석을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이병도를 비롯해서 정신문화연구원 과거에 거기서 만든 것도 있고 예컨대 이병도라고 칩시다. 이병도가 이 역주를 단 삼국사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덕일이 삼국사기에서 주석 뒷사람이 한 얘기들은 다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아. 김부식이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해라고 말하면서 이병도가 쓴 주석을. 역주를 들고 와서 막 읽으면서 봐봐 김부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주장한 꼴이에요. 멋지네요. 예, 이거 뭐 야. 그래서 결국 이덕일 씨가 제시했던 1차 사료라는 게 사실 1차 사료가 아니었고 아니죠. 그냥 후대 주석이죠. 주석들을 가지고 네. 1차 사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데 그야말로 헛소리를 한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습니까? 윤영권 선생님이 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주석이다. 네. 자꾸 원문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한서 후한서의 기록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쓰여진 이 한서 후한서에 주석을 붙인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덕일 씨가 잠깐 있다가 나중에 한 번 턴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가
주석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 한 거예요. 아, 제가 그 전문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덕일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아마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랑군이 요동에 있다라는 기록들이 사기나 한석 본기가 아니라 주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중국 고대 사료들을 볼 때 주석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많이 바꾸셨네요. 이게요. 1시간 앞뒤 무슨 40분 단계에서 이덕일이 이 발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불과 1시간이요. 딱 40분 만에 태세가 전환돼요. 네. 한 40분 전에 후대 뭐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1차 사료가 당대 자료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막 떠들던 사람이 불과 40분 만에 주석 주식의 중요합니다. 주석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태세 전환하는 거면 왜 거죠. 면대면으로 토론하자 그랬어요, 형.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글로 쓰세요. 이 토론회에서 그 한마디로 제가 이덕일이 이 토론에서 떡실신 당했어요. 그렇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를 당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주석에는 낭랑이 평양에 하나 딴 데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이거는 식으로 나온 얘기가 게 있었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석에 그렇게 요동이라고 나온다, 낭랑이 요동에 있다고 나온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 주석이 붙은 시기가 당대거든요. 네. 그러면 당대에 그 당나라 사람들이 낭랑군을 어디라고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걸- 이 당대라는 건 이 글이 당나라 때 쓰여졌다는 당나라, 거죠. 예. 당나라 때 어떻게 생각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네. 구당서 고구려전에 보면은 고구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는 평양성에 도읍하였는데 옛 한나라 낭랑군 땅이다. 음흠. 아이고야. 고구려 평양이 어딘지는 알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러면 왜 낭랑군이 또 요동에 있다라고 쓰냐면 이건 윤용구 선생님이 그 토론에서도 말을 했는데 요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동반도에 있는 요동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전체를 요동이라고 지칭할 때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른바 광희의 요동과 협의의 요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이 주석에 붙는 당나라 이 장외태자 이연이 붙였던 낭랑군은 요동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고구려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흠. 그 사례들은 그 당대에 쓰여진 묘지명이 숫하게 나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심지어 신라 사람 출신인데도 요동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그냥 범칭으로 대칭. 요동이라는 네, 표현이 범칭으로 예, 쓰여져. 많이 쓰여요. 근데 그런 식의 맥락은 전혀 이덕일은 모르는 거죠. 자, 다시 이 토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덕일 씨가 이제 1차 사료가 중요하다라면서 이 후대에 쓰여진 글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던 윤용구 선생님을 공격을 한 거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격을 하면서 자기가 들고 나왔었던 근거들이 1차 사료가 아니라 아니었어요. 각주에 달려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서 네. 윤용구 선생이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1차 사료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당황하다가 40분 있다가 그 각주도 고대사 연구에선 중요한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각주에 달려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고구려를 요동이라고 표현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요동에 이제 낭랑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또 한 가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사실 이 과거 낭랑군 및 그 낭랑에 있었던 여러 현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당대에 가면 이미 약간 좀 혼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낭랑군이 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의 공격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평양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이 되면서 네. 이들이 요동 쪽으로 건너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소 지역으로 가죠. 요소 요동 네. 지방을 장악하고 있던 선비 모용식에 귀부를 해요. 그래서 이 선비 모용식이 거기서 다시 낭랑군을 설치해줘요. 그리고 낭랑군 밑에 있는 조선현 설치해주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걸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교치라고 불러요.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로 이제 세우게 해준다는 거죠. 이 교자는 멀 교자라서 뭐 우리가 교포라고 부르는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낭랑군이 평양에 있던 낭랑군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요동 혹은 요서 지역, 요 일대, 요하 일대에 낭랑이라는 명칭을 쓴 집단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낭랑은 아닌 것이죠. 근데 그 흔적들이 어쨌든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지를 이제 정리한 사람들이 약간 혼란을 일으켜서 그 위치를 잘못 비정하는 경우들이 이미 당나라 때에도 종종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도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교치라든가 네. 교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낭랑군의 사례만 한정된 게 아니라 3세기 말 4세기 대 이후에 아주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군에서 군을 떠나서 집단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임시적으로 일단 수용을 한 거예요.
국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그들이 원래 그 군의 명칭이라든가 그 관적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면서 자기 지역에 이동이 안치시켜준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결코 낙랑군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박한재 선생님이 쓰신 동진대 그 교군에 대한 교치에 대한 그 논문들이 상세하게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요거 한번 털고 끝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 하기 싫거든요, 저는. 예.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게 이덕일이 분명 그 얘기 했잖아요. 1차 사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자료를 하나만 대보시면 우린 진다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덕일이 말한 1차 사료는 엄밀한 의미에서 1차 사료는 아니고 실제로는 당대 자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낙랑군이 존속하던 시기 그게 이제 313년까지 낙랑군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원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들어진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중국 정사 삼국지예요. 삼국지라는 책을 보면은 이문열의 삼국지랑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예. 깜짝이야.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삼국지 연이죠. 삼국지 연의하고는 네. 다른 겁니다. 이건 네. 소설이고요. 정사 삼국지가 있어요. 이 정사 삼국지는 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네. 자료죠. 낙랑군은 4세기 초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만들어진 자료는 당연히 낙랑군의 위치가 정확히 표기가 되겠죠. 이 그야말로 1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대 자료인 거예요. 네네. 낙랑군을 존속하고 있던 네네. 시기에.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걸 보면은 이 삼국지에는 동의전이 있어요. 예.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은 이 한반도를 비롯해서 한반도 북부 만주 일대에 있었던 여러 종족 혹은 작은 정치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 설명들이 있어요. 위치라든지 풍속, 뭐 말, 언어,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국사 쪽 전공하시는 그 학부생들, 네. 학부생들 전공 들어가면은 보통 그거 하지 않나요? 한자 원서강독할 때. 원서강독할 때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든요. 이건 뭐 학교마다 다르겠죠. 아, 네네. 예. 저도 이거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한자로 저 갖고 와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반가우시겠네요. 아유, 그 A 제로 받았어요, 제가 이거. 이 자랑 한번 하려고 네, 또. 그렇죠. 읊어주시죠. 자, 이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정치체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국지 고구려전을 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동이라는 것은 요하를 경계로 해서 네. 그 서쪽은 요서, 그 동쪽은 요동이라고 보통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요하를 경계로 한 그 요동 지역에서 동쪽으로 천리에 고구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뭐 이때는 당연한 아직 거겠죠. 국세가 이제 요하 지역까지 미치지 못했죠. 그렇죠. 고구려 아직 초기니까. 생캐가 아닐 때. 지금의 이제 압록강 중부 유역에서 네네네. 이 혼강 네. 그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무렵이 아직 산골짜기에 있을 무렵이니까 산골짜기. 그 고구려 그리고 그 고구려의 상대 위치로 남쪽에 조선하고 접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하. 이 시기는 이제 고조선은 멸망한 이후지만 네. 낙랑군의 수현이 조선현이에요. 낙랑군 밑에 25현이 있는데 그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에 뭐 도청 있는 곳이 수원이듯이 조선현이 이제 낙랑군 취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남경필 씨 그쪽이군요. 남경필 도청이 지금 남경필 씨 있으니까요. 뭐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조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고구려 남쪽에 지금 조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하. 예맥은 이제 동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해라고 부르는 거고 동쪽으로 또 옥조가 있고 아하. 북쪽엔 부여가 있고 상대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그려지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국사교과서 펼쳐보시면 여기 국사교과서 그림 있어요. 지도 있으니까. 아기 시민사학자들이 서로 가서 안 만든 믿는 사람. 예. 그 그러니까 교과서 그게 그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얘기하면 이제 좀 네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국지 동의전에 이제 예조를 한번 봅시다. 예는 동예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얘는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는다. 지금의 조선 동쪽이 모두 그 땅이다. 자, 동해는 지금의 강원도 그 해안 쪽, 동쪽 해안 그렇죠. 쪽하고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던 그 바로 평창 그 지역입니까? 그 일대 네.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더라도 상대 위치에 보면 조선의 동쪽에 바로 동해가 있던 곳이라고 남쪽엔 진한, 경상도 일대 구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북쪽에는 이건 평창 옥저. 올림픽 때는 동해를 기리는 어떤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후한서를 보면은 네. 이 삼국지보다는 좀 뒷시기의 것이요. 이건 네. 당대 자료는 아닙니다만 약간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까 역시 참고가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다루는 시기 같으니까. 후한서 동의 예전에도 보면 예는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 남쪽으로는 진안과 접해 있고 동쪽은 큰 바다에 닿으며 이거 동해죠.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낙랑이라고 적시돼 있죠. 후한서는 아예 낙랑이에요. 서쪽에 낙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선이 낭랑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또 센치하게 나오십니다. 네네. 너무 당연한 거라. 삼국지 동의 한전을 보면 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삼한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 한전에는 이렇게 있어요.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여러분 낭랑군은 이제 평양 일대 그리고 대방군은 그 낭랑의 아래쪽인 황해도 일대에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방의 남쪽에 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짓고 있다. 남쪽은 외와 접경하고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되고 세 종족이 있으니 마한진한 변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디테일하네요. 예, 한반도 안쪽에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죠. 동쪽과 서쪽이 바다로 돼 있고 그리고 이 한해 북쪽에는 대방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음해할 수 있습니다. 니네는 한자 해석 잘못한 거, 한문 해석 잘못한 거 아니냐? 나도 했어요. 나 현대사 전공이거든요. 저도 합니다. 여러분 국사편찬위원회 네. 가면요, 이거 다 원문하고 해석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범위 선생님 하셨죠? 저의 A뿔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얘기를 물어봐서 답을 하세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아까 전에 지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이제 국사교과서에 보면 이 부분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신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도가 국사교과서의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지도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텐데 거민정 교과서는 모르겠어요. 국사교과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이전에 나왔던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왔던 국사교과서에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지도에 이 많은 이 옥저, 동해, 삼한이 다 있는데 낭랑이 없어요. 맞아요. 낭랑은 안 써놨어요. 낭랑을 안 써놨어요. 근데 이덕희 씨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막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랑 그리고 교육부나 또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낭랑의 위치를 엄청 가르쳐가지고 학생들은 그거 외우느라 뭐 맨날 낭랑 어디 있는지 외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걸 언제부터 안 가르쳐졌냐면 그 지도가 언제부터 낭랑이 빠지냐면 87년에 5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데 네. 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부터 그 지도에 낭랑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그걸 하도 난리를 예, 치니까. 난리를 치니까 빼버린 거죠. 지금은 이제 거민정 중에서 낭랑군 표시를 한 것도 있어요. 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거민정 과정의 뭐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나타난 문제고. 자, 여기서 잠깐 예. 제가 얘기를 할 거는,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이덕일이 쓰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왜 자꾸 가두려고 하냐? 왜 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한반도에 가두려고 하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넓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저 광활한 만주와 요동과 요소까지 장악했었는데 왜 니들은 왜 자꾸 평양이라는 걸로 생각하려고 사람들한테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하냐? 요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네. 자료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그게 사실이라서라는 것도 당연한데 그 전제부터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차지했다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영토 문제나 나중에 어떤 북한과 어떤 뭐 영토 관련 문제나 중국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교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역사학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아니 몽고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얘기하셨던 몽고가 진짜 거의 유라시아 전부를 그럼요. 평정하고 고려도 사실상 거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기 유럽까지 갔잖아요. 그럼 지금 몽골 공화국이 우리 땅이었어라고 하면서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 세상에 누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문영 선생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다른 나라의 역사는 숭상하면서 우리 역사는 하찮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사역사학자들은 역사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매우 유아적인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아적인 발상. 네, 역사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영토와 시간에 따라 가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뭐 되게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 굉장히 강성하거나 국가 자체의 뭐 어떤 퀄리티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저질적인. 근데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우린 뭐지 하면서 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덕일 씨에게 얘기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이죠. 정말 최악의 곧 한반도 망할 내에서도 반으로 쪼개져 있고 네.
예, 정말 한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규결이 되냐면 그러니 밖으로 나가야 된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하세요. 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총독부 사관 같아요. 저는 그렇죠. 일종의 만선사관, 맞아요. 대동강공영권 그러니까 주체만 바뀌었으면 그거를 남한으로 한국으로 바꾼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하고 맞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 새끼들은 왜 모여가지고 자꾸 평양에 있었다는 것만 강조하려고 하지? 밖에 있었으면 더 커질 수 있었잖아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게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애초에 영토가 넓은 게 좋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시고 여기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반도 좋은 네. 땅이에요. 한반도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세요. 예.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네. 저는 한반도가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예. 또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 사료 중에 삼국지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이제 외예요. 외. 일본의 위치에 아하. 대해서 이렇게 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삼국지 동의 외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의 위치를 이 중국 입장에서 거길 가는 길을 쭉 묘사를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외에는 대방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대방은 황해도라고 그랬죠. 황해도의 동남쪽에 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대방군에서 외까지 가는 길을 쭉 설명합니다. 군에서부터 외까지는 해안을 따라서 물길로 간다. 바닷길로 가고 한국 이제 사만을 말하는 거죠. 이 중에 주로 특히 이제 마한을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한국을 거쳐서 한동안 이제 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꺾어서 가면은 그 북쪽 대안인 구야 한국에 도착한다. 거리가 7,000여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루트가 보이시죠? 황해도에서 남쪽으로 이제 한국이 남쪽으로 쭉 가다가 동쪽으로 한번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는 곳이 구야 한국, 금강가야 말하는 거죠. 예, 가야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김해지역이죠. 예, 네. 북쪽 대안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바다를 이제 비로소 건넌다는 거예요. 바다를 비로소 건너는데 1,000여리를 가면 대마국에 도착한다고 돼 있어요. 대마국이 어디겠습니까? 대마도죠. 네. 예, 대마국이 있다고 그래요. 예, 삼국지에서 대마국이 대마도죠 지금에. 그래서 너무나 명쾌해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대방군이라고 아주 군이라고 명시해놨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 삼국지 후한서에서 낭랑과 이제 대방이라고만 하니까 이제 어떤 주장하냐면 이건 낭랑군과 대방군이 아니라 낭랑국 대방국이다라고 우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에서 왜 낭랑국하고 대방국에서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 군에서 출발한 군이 거죠. 따로 설치가 되는데 국은 왜 따로 있냐고 한반도 내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료상에 삼국시에 보면은 대방군이라고 됐어요. 군에서부터 외까지 가는 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합니다. 대방군이라는 것이. 이게 뭐 대충 적은 게 아니에요. 봐도 네, 지금 이 짝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랑쌤이 말씀하신 이 자료들은 전부 다 1차 사료예요. 네네. 말 그대로 1차 사료. 1차 사료고 이덕일이 빵개라고 주장했던 1차 사료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더 많은데. 이덕일이 다른 이상한 잡다한 책에서 주석 같은 거 긁어와서 막 주장을 하는데 정작 이 얘기 안 해요. 이 삼국지가 이 시기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고 그야말로 1차 사료 이덕일식 표현에 따르면 1차 사료인데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자료인데 이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사료 없다고 하고. 주변의 세력들하고 방위하고 거리들까지 지금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서로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낭랑군, 대방군 위치가 어딘지 네네. 답이 나오는데 이 사료들은 전혀 지금 사용하지 않고 훨씬 후대 막 6세기, 7세기 이후에 쓰여진 자료들을 갖다가 주석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1차 사료라고 계속 억지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좀 릴렉스. 네. 릴렉스를 좀 하시면서 이제 더 많은 사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덕일은 그러면 뭐라고 주장하나? 자, 이덕일이 그래서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믿어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만 보더라도 이 낭랑군 대방군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낭랑태수라는 얘기가 막 나와요. 예, 이 삼국사기 원조왕대 기록은 뭐 낭랑태수가 와가지고 백제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낭랑태수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태수는 군에 설치된 수장이거든요. 군수예요. 예. 그래서 낭랑태수가 계속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온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삼국 시대 사람들도 네. 낭랑군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다만 낭랑왕이나 대방왕이라는 표현도 같이 병존해서 나와요. 그거는 왜냐면 이 당시 낭랑군과 대방군은 원래는 이제 중국의 군현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실질적으로 독립 국가 비슷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거기 보면 태수라고 나오는데
이덕일은 삼국사기 초기록 안 믿는 겁니까?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는 많다. 자료는 네. 정말 많고 삼국사기 예. 초기 기록에 보면은 이제 백제 온조왕 때 이제 기록인데 네. 이 백제 동쪽에 낙랑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 백제가 지금 우리 온조왕 때 백제는 보통 한성,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하. 그럼 동북쪽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백제가 그 원래 그 중국의 동쪽 그쪽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온조왕 때 보면은 백제가 북쪽에다가 네. 마수성이랑 병산책 이런 걸 쌓는데 네네. 이걸 쌓으니까 낙랑태수가 너 나랑 원래 우호 관계에 있었는데 너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냐라고 하면서 막 항의를 하거든요. 그건 왜 항의를 하겠습니까? 낙랑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음흠. 그 긴장을 해가지고 음. 얘들이 이거 우리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의를 했겠죠. 이게 다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음. 그럼 삼국사기에서 너무 명확하게 백제 북쪽 또는 동쪽에 낙랑이 존재했다라는 음흠.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덕일양이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자네요. 초기 기록 불신론자. 그렇죠. 이 식민사학자 이덕일. 이거 이분 이거 누가 누굴 뭐라고 하는 거야? 1차 서류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서류 가지고. 네네. 왜 자꾸 자, 그다음 또 이제 중요한 게 갈석산 이야기 계속 하는 거. 요 얘기를 바로 넘어가 주시죠. 네, 갈석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갈석산이 도대체 뭡니까? 갈색 산입니까? 아니에요. 갈색 돌이 많은 산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까? 아니고요. 이 갈석산이라는 곳은 이 하북성 노령현이라는 곳에 네. 있는 산 이름인데 이름이 아주 이쁘네요. 노병현. 예. 그 갈석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묘갈 할 때 그 갈자예요. 비석갈이라고 아하. 하거든요. 갈석산은 이제 평지에 이제 우뚝 솟은 그 산이라서 아마 이름이 갈석산이라고 붙은 것 같은데 네. 이덕일은 지금 낙랑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하. 하북성 노령현 그 갈석산 부근에 있다는 것이고 음흠. 그 자료를 이제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후대 자료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당나라 때 이후에 만들어진 주석 붙은 형태 그런 자료들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일대 뭐 조선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고 또 이제 태강지리지라는 책을 좀 이용하는데 그나마 이 태강지리지는 실제 과거 자료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태강지리라는 책은 서진 태강연간에 만든 지리지예요. 이 서진 태강이라면 280년에서 289년의 시기거든요. 연호가 태강이에요. 서진은 이제 삼국시대 바로 이 끝나고 사마씨가 만든 그 서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태강지리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어떤 지리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태강지리의 낙랑군 음흠.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가 장성의 기점이니까 갈석산이 어딘지 찾고 만리장성이 어딘지 찾으면 거기가 바로 낙랑군이 있던 곳이다라는 논리죠. 이덕일 논리는. 너무 명쾌한데요? 너무나 명쾌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태강지리지가 네. 이거는 이제 한밭대학교 공석구 교수가 분석을 해봤어요. 네. 태강지리지 관련한 자료들 쫙 모아놓고 보니까 이덕일이 인용을 했던 이 태강지리지의 문장이 정말 3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문장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강지리지는 지금 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허. 네, 다른 사라졌어요. 사서에 인용만 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다른 책에 인용이 되는 형태고 인용을 또 재인용하고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 1차 사료가 아니네요. 네. 현존하는 건 1차 사료가 당연히 아니죠. 이분이 이거 1차 사료를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 태강지리지 관련된 인용문들을 쭉 보니까 계속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후대 갈수록 네. 후대의 지리적인 인식들이 계속 가필이 돼서 이게 태강지리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오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굉장히 이덕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얻어 걸린 오염된 문장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태강지리지는 옛날에 만든 1차 사료라고 이덕일은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실제로는 1차 사료가 아니었던 거죠. 사료 아하.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이거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이미 없어요. 그리고 후대 자료 보면은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를 이 갈석산 일대, 요 노령현 일대에서 찾는 후대 자료들이 있긴 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런 오해가 왜 발생했는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치가 있었잖아요. 교군을 이해를 못하는 예. 거죠. 낙랑군 조선현 이런 애들이 원래 평양에 있던 애들이 313년 이후로 네. 중국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흔적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이덕일도 착각을 했지만 이미 당나라 때 그걸 착각한 사람들이 일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군들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주해가면서
소위 교치가 되는데 낙랑군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리적인 명칭들이 후대에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일어나요. 아하. 근데 낙랑군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변경의 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낙랑군이 있었던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아니 그 313년 이후에 뭐 요소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 하북성 지역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지리지리 적는 사람들이 낙랑군의 위치를 요소나 요동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적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한참 후대 일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전에 혼선이 생길 만한 여지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 자료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덕일이 틈만 나면 1차 사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하.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덕일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분은 1차 사료가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사료가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 이덕의 말대로 1차 사료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 1차 사료로 갈 수 있는 건 지금 삼국지. 거기 보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이덕일이 1차 사료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1차 사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덕일이 지금 자승자박이에요. 1차 사료를 그 사람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한테 사실 좋아요. 예. 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교군이나 교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채호 선생으로부터 자기가 사사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이덕일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신채호 선생도 교군이나 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 낙랑군이 교치가 되었다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이병도의 제자인 청간호 선생도 교치 네. 얘기를 하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네. 청관 선생님이 잘 좋아한다면서? 정리하셨죠. 네. 자자 조금씩 릴렉스 하면서 신채호 예, 따라가면서, 아라 선생님이 네. 하고 싶어요. 신채호 얘기 안 하죠. 예. 근데 이제 이덕일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보는 거예요. 중국에 갈석산이 있잖아요. 아, 그 네. 갈석산이 있고 그 근처에 또 산해관이거든요. 만리장성 동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을 먹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만리장성이 네. 그게 여기서는 진나라 원래 이 사료에는 사실은 네. 진나라 때 장성의 동단을 얘기를 하는 네네네. 건데 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장성이 아니고요. 네, 명나라 때 네, 장성이에요. 네, 네. 진나라 때 장성은 위치가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다르긴 한데 이제 여기 지금 현재 그 산해관에 가서 보는 그 장성은 이제 후대 장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진나라 때 장성은 어디냐? 그 동단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대략 자료에 따라서는 뭐 양평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요양이거든요. 양평. 아 해장국 유명한 거기 말고요. 예. 요하 동쪽까지 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 보면은 요동 지역까지는 못 왔다라는 예, 분석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동단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요하 북은 어딘가까지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더 있습니까? 하나만 해. 아 예. 이덕일 씨가 아까 분명 마지막 하느라 그랬는데요. 아, 예, 네네. 죄송합니다. 이덕일 씨가 갈석산을 막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진시황도 올라갔던 갈석산. 뭐 진시황을 비롯해서 뭐 9명의 황제가 이 갈석산에 올라온 아주 유명한 산이다. 여기 올라보는 사람 누구라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낙랑군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내용이요. 낙랑군은 고조선 멸망한 이후에 왕검성 그 부근에 설치한 고구조선의 중심지에 설치한 거예요. 근데 진시황이 거기 올랐다고요? 방문한 거예요. 고조선이 존속하고 있던 시기에 진시황 사람이거든요. 네. 난 진시황이 고조선 존속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럼 진시황이 고조선을 방문해가지고 국빈 방문해서 갈석산에 올라간 건가요? 아 이 정도면은 도란프가 지금 만수대에 오른 겁니다. 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죠. 고조선이 뭐 야. 진나라 식민지였다는 건 뭐야 도대체. 아, 자기가 이거 지금- 말해놓고도 뜨끔했을 거예요. 그 그리고 얘기해놓고도. 만리장성이 여기 근처에 있다면서요, 갈석산 부근에. 아하. 그러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고조선의 중심지에다 지금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란프가 지금 주석군 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네요 이거.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앉아서 이런 거 분석하고 앉았어요. 좀 릴렉스를 좀 하면서 자, 이건 말이 많습니다. 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고대사 전공자들이 지금 넘쳐나기 때문에 저랑 범인 선생님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지금. 네,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다음 시간에 제발 부탁 좀 드리는데요. 진행자로서의 부탁인데 좀 릴렉스하면서 네. 감명하고 네. 아주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마세요. 억상훈 연단 금요일날 다시 또 시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